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 제3주차 3차 시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차 시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프로그램 제안서의 작성 예시는 이전에 2000년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앙회에 실제 제안이 되어졌던 프로그램 사례를 수업용으로 이렇게 좀 수정 보완을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 서식은 이전에 작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변화된 서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다루는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 실무 내용 부분은 공동모금회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라든지 KTNG 복지재단이나 현대아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재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공모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순서를 좀 바꾸신다거나 혹은 지원재단에서 요구하는 작성 서식에 맞게끔 내용을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실무 작성용 기본 프레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제안서의 실제 사례 제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통합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부제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등학년기 장애아동의 학교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유급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제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목으로 시작된 프로그램 제안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 제안서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항목들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1번부터 6번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제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제목을 작성하는 방법도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도 바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부분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사실은 돕고자 하는데 단순하게 따진다면 이런 욕구가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심사자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정의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배경이나 경험적 근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다라고 하는 다독, 다작, 다상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또 많이 작성을 해보고 또 많이 생각을 해보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의 대상자죠. 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킬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 목적과 목표입니다. 이제 목적과 목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평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평가가 왜 중요하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과 목표나 산출 목표가 들어가야 되고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변화시킬 건가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목표량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총 이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겠다라고 한다면 10개월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이 4주가 되겠죠. 4회, 한 달에 4회가 되고 10개월이면 총 40회, 40회라고 하는 이게 총 목표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적과 목표를 잡을 때 이런 성과 목표와 산출 목표를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의 구체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필요한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프로그램의 구체화 영역에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 프로그램을 수행 결과에 대한 기대 분석으로서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거는 뭐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과 평가와 산출 평가, 그러니까 성과 목표와 산출 목표에 대한 평가, 혹은 과정에 대한 평가, 혹은 추진 계획의 프로그램 일정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명, 즉 프로그램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프로그램의 제목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좀 함축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도우미 파견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통합도우미 파견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이 통합도우미는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각주를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통합도우미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주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통합도우미 파견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제를 쓸 때는 반드시 포함되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상과 목적과 방법,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목만 보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했는지, 어떻게 운영된 사례 프로그램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초등학년기 장애 아동의 학교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유급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이게 부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냐? 초등학년기 장애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년기에 있는 아이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장애 아동이 주된 타겟, 대상이 되겠죠. 그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자, 이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할 것이냐? 여기서 보시면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 자,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초등학년기에 있는 장애 아동에게 개입을 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사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왜 필요하냐? 왜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장애 학생의 학교 적응이나 사회 통합을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기술할 때 중요한 내용들은 이 기관,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안을 하는 지원법인에 제안을 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사회 주요 문제를 부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의 정체성과 관련 있는 주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령 우리 기관은 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일반 아이들을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혹은 뭐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심사자 입장에서는 아마 기관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과 아동복지지원기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된 기관에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물론 이제 그 주제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사업이나 기관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한 지역사회 문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전에 이런 문제들과 유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가 되어져 왔거나 실제 실증, 입증된 이런 근거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령 최근에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몇 %고 어떤 위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전자와 후자를 비교해 본다면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전자의 경우는 어떤 근거 없이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공식적인 공인된 기관인 통계청이라고 하는 자료를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훨씬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이나 경험적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는 D 화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전, 과거와 현재 이 사업 수행 경험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관련된 노력들을 기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프로그램은 이런 사람들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왔고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한번 그 지원을 받아서 또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논리적 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그 프로그램 제안서가 되겠죠. 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년기 장애아동의 학교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이유는 일반 초등학교 내에 특수학급 증가가 되더라. 예를 들면 일반 초등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더라. 자, 그 내용을 보는 거죠. 자, 초등학생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약 83%가 일반 초등학교 통합되어 있음을 2019년도 자료에서 일단 찾아냈다는 거죠.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자료입니다. 이건 뭐 가상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자, 일반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이 늘고 있더라.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등학교 내에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초등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계속 늘어난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애 학생들의 수가 그만큼 계속적으로 일반 학교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필요성을 작성하실 때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실제 사람들의 실태 조사를 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필요성을 작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가령 첫 번째는 일반 초등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 내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국 장애 아동의 부적응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더라. 근데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김윤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뭐 가상이지만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조사가 된 자료도 있고 많은 연구에서 일반 학급에 통합된 장애 아동의 부적응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라고 하는 연구라든지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교 학부모 243명을 대상으로 작년 말 조사를 해봤더니 97.7%가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4명 중 1명꼴로 현재 장애 아동의 부적응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논리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소제목을 붙여서 논리적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리를 하는 측면에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필요하고 또 슬슬 효율성 측면에서도 대상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업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대상 인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외부에서 펀드를 얼마만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에게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집단과 표적 집단과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일종의 역삼각형 구조를 그리는 인구 구조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경우는 어떤 사람을 우선순위에 앞에 둘 것이냐.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인구 집단은 누구냐. 타겟 대상, 타겟 그룹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는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구분을 했는데요. 자, 해당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부적응이나 사회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가장 포괄적인 인구 집단은 결국 누구냐?
우리가 제목 부제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초등학년기에 있는 장애 아동이라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일반 집단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는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장애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는 이전의 접근 방식은 이 장애 아동을 불러서 1대1로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어떤 접근 방식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에게 동시에 개입을 해서 둘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드는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적응력을 높이려면 일반 아동과 비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을 동시에 개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반 집단에는 이렇게 전체 순천이나 아니면 뭐 특정한 기초 지자체 차원으로 구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이 속해 있는 순천시의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 이게 아마 일반 집단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제가 특정한 동을 명시했지만 이 동은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 내에서 특히 장애 인구가 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이건 제가 가상으로 그냥 중앙동이라고 했지만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에는 중앙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상으로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이런 인구를 산출할 때 단위수에 보시면 명 단위로 되어 있는데 다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각주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제가 인구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아래 보시면 순천시 교육지원청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인구가 산출되어졌다. 어떻게 보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구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이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에 대한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목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바꿀 것이냐. 실질적으로는 자, 초등학년기에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이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그냥 단순히 학교라고 하는 제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수적으로 자원봉사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보다 더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높이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목표를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입의 방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목적이 되겠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 이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중에는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투입되는 것이 인풋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투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산출, 그냥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출 목표, 아웃풋이 되겠죠. 근데 결과가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투입, 전환, 산출이 되겠죠. 산출이 되는 것이 아웃풋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산출 목표가 되겠고 자, 결과를 보기 위한 거다. 아웃풋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결과. 자, 예를 들면 아이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산출 목표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1년 동안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 아동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이 20명의 아이들이 얼마만큼 학교에 잘 적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성과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값을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산출 목표는 이 학교 장애아동 10명에게 상담이나 학습 지원을 주 3회 제공하고 전체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는 총 100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산출 목표가 되겠고요. 이 목표량이 제시가 되어진 것이고 성과 목표는 사업의 운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혹은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20명 중에서 10명 이상의 아이들의 학교 적응력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약 30% 이상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성과 목표가 되겠죠. 이 목표 값을 정하는 것, 이것이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설정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예시가 되겠고요. 자, 본 프로그램은 증가하고 있는 일반 초등학교 내 쭉 해서 이렇게 한 6, 7줄의 목적이 되어 있는데 목적이 이렇게 길면 좋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한 2줄 정도, 길어야 한 3줄 정도로 좀 축약하는 것이 좋고요. 부제를 좀 더 부제에다가 살을 붙여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부제에서도 목적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일반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 증가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고, 통합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장애 아동의 부적응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일반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겠죠. 첫 번째 목표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세부 목표와 더 산출 목표, 성과 목표가 각각 목표별로 지금 제시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으면 두 번째는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아이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로 구분해서 프로그램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한 산출 목표는 이후에 나오는 프로그램의 구체화 부분에 프로그램 내용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프로그램의 구체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나 진행 일정, 담당 인력,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이것이 반드시 실행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의 앞에 목표, 특히 성과 목표가 제시가 되어지고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출 목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하는 내용들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과 목표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명, 수행 방법이나 수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이나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도표화해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의 수행 인력 부분은 이 프로그램의 수행 인력은 반드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수행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인력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력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수행 의지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자격사항이나 할당 시간, 일주일에 이 프로그램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투입되느냐. 물론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예산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인지 혹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력인지 하는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진행 일정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사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선정 과정은 사업 개시보다는 한 2, 3개월 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집니다. 만약 2, 3개월 전에 프로그램이 확정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중간에 프로그램 일정을 잡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선정된 이후부터 발빠르게 이 프로그램 시작을 준비하는 어떤 노력들이 제시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 부분도 실제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직접 경비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새롭게 투입되는 예산을 직접 경비라고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인력 등을 활용했을 경우에 이를 간접 경비로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주차별 수업을 진행할 때 다시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량을 임차해서 외부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1일 차량을 가까운 근교를 갔을 때 50만 원에 만대 대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임차 비용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산출을 해둔다라고 한다 그러면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잘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기관에 속해 있는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이런 다양한 지역의 인프라들을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포함을 시켜두면 훨씬 더 설득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작성 예시가 되겠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프로그램의 진행 일정도 각각 세부적인 프로그램별로 월별 단위로 간트 차트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해서 실제 계획 대비 실행에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담당 인력의 구성은 여기 이름 좌측편에다가 수행 인력이나 지원 인력이냐라고 쭉 구분해 두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담당자별로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할당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사항도 물론 들어가 있겠고요. 자, 프로그램 예산을 쓸 때는 이렇게 직접 경비나 간접 경비로 할 수도 있고 보조금이냐 자부담이냐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직접 경비는 새롭게 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면 기존의 인력이나 시설을 활용했을 때는 간접 경비로 산출을 한다. 이 간접 경비를 산출하는 기준이나 방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전체 수행한 계획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력에 대한 평가, 혹은 산출 목표나 성과 목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성과 평가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과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표를 통해서 간단히 예시를 들면 우리가 크게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성과 목표를 잡았습니다. 장애 학생의 변화, 비장애 학생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일반 자문사 센터 종사자들의 역량이나 참여하는 유급 자문사들의 역량 강화, 이렇게 잡았는데 이걸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이 성과 지표나 성과 척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측정하거나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만으로는 과학적인 평가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프로그램 전후 사전 비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이런 것들을 측정한 성과 지표나 성과 측정 도구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아마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평가 도구는 최근에 연구가 되어진 연구 보고서라든지 사회복지 척도집이라고 하는 자료집을 활용하셔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수업 시간에 자료집 배부를 통해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척도 구성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 수행 결과에 대한 기대 분석으로서 평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재정 지원이 중단되어졌을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개 근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외부에서 펀드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이 사업이 운영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을 기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구성해 두시면 좋은 평가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3다의 노력들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냥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수강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다독, 다작, 다상량 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수업을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과 그룹을 만드셔서, 물론 이제 이후의 수업들은 그룹핑을 통해서 모둠 활동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둠 수업을 하면서 모둠별로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자, 훌륭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연예인, 배우의 경우도 나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체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헬스장에 가서 몸을 만들기 위한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런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신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보다 먼저 학습을 한 선배들이나 전문가로부터 교육 훈련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회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문구이지만 여기에서 단어 하나만 앞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기회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단어 하나만 바뀌면 지금 여기서부터 기회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찾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관점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교과목의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러분들의 관점과 태도를 바꿔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삽입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